자, 정부 채무를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복합시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정부 채무는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채무, 여기 국가 채무를 썼지만 많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요. 정부 채무의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요, 정부 채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D1, D2, D3. D가 데트, 영어의 데트의 약자로 해가지고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갑니다. D1은 뭐냐면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액을 그러니까 합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이게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적자성 채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성 채무는 그러니까 정부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뭐 세금을 거둬서라든가 이렇게 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금융성 채무는 뭐냐면요. 상환할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채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금융성 채무는요. 쉽게 얘기해서 10억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0억 달러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가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10억 달러 현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주머니 안에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965조라고 그러거든요. 정부 채무가요. 내년에 1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 965조 정도 중에서요. 상환해야 될 상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609조뿐이 안 돼요. 63%입니다. 609조요. 이걸 가지고 1000조 하지만 내년도 1000조가 넘는 때도 686조뿐이 안 돼요. 686조뿐이 안 돼요. 일단은 이걸 알으셔야 돼. 예?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최백은 TV 보시는 분들은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반박을 할 때는요.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기재부가 그러니까 발표한 자료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용어 해설도 있잖아요. 용어 해설. 맨 밑에 보면 적자성 채무.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는 자체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상환할 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채무예요, 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유승민 씨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4년간 무려 400조 원 늘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양반 이제 후보에서 탈락됐으니까 언급하지 않으렸었는데 자꾸만 이런 거를 가지고 제 패친이라든가 국민들이 물어보길래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걸 7월 25일에 페이스북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빚잔치 하듯이 세금을 펑펑 쓴다고.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쉽게 자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홈페이지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기재부 치게 되면 기재부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대개 보게 되면은 특히 공공조직은 보도자료를 내는 첫 화면에 보도자료가 뜨잖아요. 보도자료를 클릭하고 들어가신다며요. 검색창에다가 뭐냐면은 재정동향이라는 걸 딱 쳐보세요. 이거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발표예요. 이번 주에 아마 그러니까 11월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죠? 10월호가 두 달 전, 즉 8월 기준으로 정부의 채무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매월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를 해요. 정부의 살림살이를요. 이거 들여다보면 돼요. 여기에 다 있어요, 자료들이요. 전문가들도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국제기관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보고한 거를 가지고 집계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에 이 자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접근해서 이걸 봐봅시다요. 거기 보시게 되면요. 이번 10월호에 12조. 저는 이제 5월달 호를 했는데 그 이유가 1년치를 수년치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5월달에 매달 이걸 매년 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달 걸 가는데 똑같습니다. 매달 이게 나와요. 매달. 매달 뭐냐면 월간 재정도개미 이슈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이 국가 채무에 대해, 정부 채무에 대해서, 국가 채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그걸 보게 되면은 유형이 D1, D2, D3 이렇게 돼 있잖아요. D1, D2, D3. 그렇죠? 국가 채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D1은 국가 채무라고 부르고, 예? 말 그대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의 합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일반정부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이게 IMF나 OECD에서 발표하는 General Government Debt라는 얘기예요. 이 D2는 D1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우리가 공공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돈벌이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용보험공단 이런 거라든가 이런 데는 돈벌 목적으로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게 돈벌 목적으로 만든 데 아니잖아요. 이런 데가 비영리, 영리성이 없는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에다가 저희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게 D2예요. 이거를 제일 오른쪽에 놨지만은 IMF나 OECD에서는 이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OECD는 최근에 D3도 많이 소개합니다. D3도요. 그런데 이거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D3는 뭐냐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공기업 부채는요. 그래요. 공기업 부채를, 공기업 부채 중에서 금융기업이 아닌, 비금융 공기업이죠. 그러니까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게 D3입니다. 이 D2에다가. 왜 비금융만 가냐면요. 금융회사는요. 은행을 봐보세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대부분이 뭡니까요? 부채예요. 고객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돈놀이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놀이 하는 돈이 대부분이 뭐냐면 고객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금 받았으면은 그걸 돈놀이 해가지고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금융 공기업만 포함시킵니다. 공기업 중에서요. 그게 공기업을 포함한 게 D3예요. 이제 아시겠죠? D1, D2, D3로 하는데 D1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만 합한 거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게 일반정부 부채다. 공공부문 부채는 비금융 공기업까지 합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매달 발표하는데 그 자료에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10월달 거 한번 들어다 보세요. 12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5월달 걸 보게 되면요. 50페이지에 제가 10월달 거 안 했는데 10월달 거는요. 19년도 거만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5월달 거에는 2011년도부터 이거를 그러니까 D3까지 우리 기재부가 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요. 한 10년 전부터요. 예? D1만 하다가. 그래서 2011년도부터 최근 것까지 국가채무 D1이 846.9조, GDP 대비 43.9%, 이게 지난번에 2조 갚았기 때문에 그한 거고요. D2하고 D3는 2020년도께 아직 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기재부가 뭐라고 설명을 달아놨냐면요. 이 비영리 공공기관이나 비금융 공기업은 결산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계가 다 안 됐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올해 12월 달이면 그러니까 집계가 완료되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서 OECD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자료 중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유승민 씨가 400조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D1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220조뿐이 안 증가했어요. 국가채무는요. D1 기준으로. 일반 정부 부채 D2로는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717.5조에서 810.7조니까는 100조도 안 증가한 거예요. D2 기준으로는. 2020년 자료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20년까지 포함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D3를 봐보세요. D3요.
D3 보시게 되면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1036.6조에서 1132.6조니까는 얼마가 증가했을까? 한 100조 정도, 100조 채 안 되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증가한 거 얼마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D2는요, 504.6조에서 717.5조로 증가했으니까 연 53조예요. 계산하면요. 정확하게는 53.2조입니다. 53조 2천억 원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치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연으로 계산하면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 31조가 증가한 거예요. 연 31조예요. 더 적게 증가했잖아요. D3로 비교를 하더라도 D3로 비교하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연 54조가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 3년간은 연 32조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빚잔치를 하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부문 부채는 크게 증가합니다. 크게 증가했어. 수자원공사랑 LH공사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정사업 했잖아요. 자, 그래서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OECD 정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부 부채가 제너럴 거버먼트 데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OECD 데이터가 2020년까지 집계가 됐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파란 박스로 제가 했잖아요. 이 채무는 어떻게 계산되어진 거냐면은 다음에 부채 항목들의 합으로 이제 그랬다 해가지고 현금, 예금, 그 다음에 이 채권 발행한 거라든가 일단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보험, 연금, 여러분들이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연금, 예? 그 다음에 보증기금, 보증기구들에 대해서 그한 것들, 이런 것도 다 합친 거로 합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왜 공기업 부채는 포함 안 시켜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화면이 어디냐면은 OECD에 거기 그래가지고 제너럴 거버먼트 데트를 치보세요.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D3 기준으로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1136.7조예요. 지난해. 예? 지난해 그러니까요. 1136.7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됐는지 한번 이제 뒤에서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D3 기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보시게 되면요. 아까 화면 밑에 보게 되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림으로도 갈 수 있고 데이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전문가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쫙 나와요. 주요 국가들, OECD 회원 국가들과 비교해서요. 자, 2020년 기준이에요. 2020년 기준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OECD 토탈. 저 오른쪽에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얼마예요? GDP 대비 109%. 제일 큰 나라가 일본 257%. 미국이 161%. 그렇죠? 쭉 그다음에 평균보다 낮은 나라들이 쭉 이제 있죠. 쭉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호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도 있고 예? 쭉 있고 핀란드도 있고 OECD 평균이 OECD 에버리지라는 게 나오죠. OECD 에버리지라는 게 또 나오고 그게 한 80% 정도 되고요. 독일이 79%. 쭉 내려가서 한국이 59%. 북유럽에 그러니까 소위 작은 나라들이 좀 이게 정부 채무가 낮거든요. 이게 58%. 노르웨이 53%. 우리랑 뭐 비슷하잖아요. 북유럽 국가들 인구 작은 나라들하고 이들 나라들은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그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이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다 보니까는 재정이 많이 그러니까 그들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봐보시라고요.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 한국보다 낮은 나라들이 되게 어떤 나라입니까?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인구 100만 명 좀 넘는 리투아니아라든가, 예? 뉴질랜드, 칠레, 터키, 스위스도 인구 작은 나라죠. 인도네시아, 예? 룩셈부르크는 저기 뭐 외자 도피 국가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비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G7이라고 한 나라는 다 오른쪽에 있잖아. 우리보다 높잖아요. 소위 선진 국가라는 나라들은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이게 D3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12년이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이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 이후 2020년까지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은 자 D3 증가 속도입니다. 위의 수치는 GDP 대비예요. 한국 같은 경우 37.7이 GDP 대비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얼마까지 가느냐? 58.8%까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58.8%까지요. 자, 이 증가, 이걸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증가 폭을 이렇게 빨간 박스로 해놨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9.8%, 4년간. 똑같은 4년입니다. 다 똑같은 4년이에요. 예? 2007년도 자료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추계를 안 냈기 때문에. 예? 자료가 없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냈습니다. 4년간, 똑같이 4년간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8년, 12년, 16년, 20년이니까요. 4년간 증가폭이 이명박 정부 때 9.8%포인트예요. 이때, 소위 D1은 저렇게 많이 안 증가했는데, 공기업 부채가 많이 증가해서 그래요. 공기업 부채가. 이명박 정부 때요. 그래서, 절대 액으로 보게 되면요. 그 밑에 있죠. 제가 한국만 따로 뽑아놨어요. 한 2008년도에 455조에서 684조로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율이 50%가 넘는 거예요. 포인트가 아니죠. 50%가 넘는 거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부채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거예요, 이명박이요. 4대 강 사업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요. 박근혜 정부 때 4년간은 4.1%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게 증가했죠. 그런데도 4년간 증가한 걸 보게 되면 898조니까요. 31.3% 증가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26.6%가 퍼센테이지는 26.6%만 증가했어요. 물론 GDP 대비로 볼 때는 GDP 증가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7.2%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0년이 특별한 해였었잖아요. 팬데믹. 그래서 19년까지만 보게 되면요. 1.1%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요. 맨 밑에 제가 써놨죠. 2019년에 그러니까 GDP 대비 52.7%라고. 예? 그리고 이 D3 기준으로 저희 정부 부채도 제가 편차 1014조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나라 G7하고요. G7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7.2%포인트 증가했는데 미국은 23%, 일본은 26%, 독일만 빼놓고요. 다 보게 되면은 20%대에서 그러니까 30%대까지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계에 존재하는 정부 채무 기준을 다 동원해서도 이렇다 이거예요. 다 동원해서도요. 이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처음 공개하는 자료예요. D3는 예를 들면요. 국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D2나 D1으로 주로 제가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도 공기업 부채 타령들 하시니까 제가 D3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D3로도요. 자, 코비드 재난 2020년, 2019년 말 대비해서요. 그리고 2020년도에 국가 채무 증가액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GDP 대비로 쭉 계산을 해 봤어요. 예? 독일도 그러니까 8.0% 증가한 거고요. 예? 싱가포르도 한 14% 증가했어요. GDP 대비. 예? 우린 6%. 근데 올해 정부 지출 2019년 팬데믹 이전하고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변했는가? 우린 3.9%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GDP 대비로요. 그런데 싱가포르조차도 5.1%포인트. 우리보다 낮은 나라 없잖아요. 독일조차도 5.2%포인트.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돈 많이 쓴다고. 예? 그럼 1인당으로 계산해봤어요. 1인당으로. 국민 1인당으로. 그러니까요. 인구수가 다르니까요. 예? GDP 대비로 비교한 거잖아요. 국민 1인당으로 보면 우리보다 나머지 나라들은 91만 원에서 많게는 863만 원을 더 쓴 거예요. 예? 왜 우리 국민들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예? 그 G7은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쓴 돈만 가면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요. 올해 1분기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273만 원을 썼어. 근데 다른 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다른 나라들 봐보시라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 얼마나 썼습니까요? 제일 적은 나라가 G7 국가 중에서 503만 원, 505만 원 쓰고 1인당, 국민 1인당이요.
많이 쓴 미국 같은 경우 한 1,700만 원 쓴 거예요. 예? 왜 대한민국 국민만 이런 취급받아야 되냐고요. 더군다나 정부 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데 지금 예? 그러면 또 기축통화국가라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싱가포르를 좀 보고선 얘기를 하시라고요. 예? 예? 자, 우리가 이런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국가 채무는요. 원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국가 채무란 건 뭡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 채권의 대부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요, 예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151조 6천억 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공개해 주잖아요. 21년 8월 달 기준으로요. 이것도 아까 재정 동향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다요, 이거요. 예?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예?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발행한 국채 중에서 18% 정도 차지하는 규모예요. 151조 정도 되는, 152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하게 되면요. 예? 예? 그럼 예국인들이 이걸 한꺼번에 팔아가지고 나갈 때 그러니까 충격 이런 거를 우리가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52조 정도에는요, 상당 부분은 예국의 중앙은행들이 장기 투자한 게 많고, 설사 152조가 갑자기 철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달러가 몇천억 달러가 되니까, 한 5천억 달러 되거든요. 예? 단기에 동원할 수 있는 게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국가 채무 나오다 보니까는 조선일보가 제가 이런 이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긴장들 하는지 저를 하기가 씹지 못해서 하기가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뭐냐면은 이 가락시장 찾은 윤석열에게 미식가면 뭐 이런 인재니까 소위 말해서 예? 윤석열 추켜 세워주기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면서 거기에 하준경 교수라고 있죠. 한양대. 이재명 캠프에 같이 정책 개발하는 좋은 교수입니다. 이 양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집어윤 거야. 여기 뭐 최근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불리던 최백은 건국대학교 교수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예?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매입해서 기본소득 제한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거든요. 예? 그럼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치는 발상이다. 완전히 나를 그냥 완전히 무슨 사이비 경제학자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준경 교수한테 확인을 했죠. 이런 얘기 했냐. 자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예? 그래서 제가 담당 기자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당신 이 기사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은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예?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게 밤중에 제가 늦은 밤에 이걸 확인했어요. 일 다 끝나고. 그때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깨갱 하는 거죠 뭐. 그럼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왜 이렇게 갖다 했냐니까는 이민아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내가 한 얘기 아닌데 내가 한 얘기처럼 왜 거기다 쓰냐고. 그랬더니만요. 내리겠습니다. 내가 한 얘기 부분을 빼고 다시 이제 기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참 조선일보가 기자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요. 예? 그 소설을 써야지. 조선일보가 한때는요 저한테 이런 기사를 내보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하면서 저한테 경제학계에서 거시금융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 좀 해달라고. 예? 학계에서 경제학계에서요. 이렇게 저를 한때는 그러니까 저를 빨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겠습니까요? 제가 지금 기득권층에 지금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민주주의, 금융민주주의 이게요. 예?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특권층들은요. 촛불 시민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 한 번도 자기 권리를 가진 적이 없다 보니까는 예?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파트 단지에 보게 되면 어느 아파트 단지 지나가다 보면요.
플래카드를 막 들고 주부들이 분야에서 아파트까지 1,000원만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막 저기 플래카드 걸고 저기 하는 거 제가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촛불 시민이나 자영업자들은 너무 순해. 이 특권층과 기득권층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잃을 게 있다 보니까 아주 기를 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저를 막으려고. 예? 제가 예를 들면 특권층들의 그 돈 문제를 아주 핵심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핵심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본질을. 제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인수하라고 한 게 합법적인 얘기예요. 한국은행 법,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요,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한국은행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운받아 이거 열면요, 한국은행법 75조에 보게 되면요, 1항에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게 되면은 금리도 그러니까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정하면 거예요. 0%도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중앙은행이 만들어질 때 그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배경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신뢰를 잃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있잖아요, 금융자본들한테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예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과거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실선이 뭐냐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미국의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이게 70년대부터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선이 뭔지 아세요? 점선이 뭐냐면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냐 비중이에요. 뒤따라서 그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불평등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불평등을. 70년대부터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자본이 그러니까는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워싱턴도 장악을 하죠. 워싱턴도 장악을 해요. 정치 영역을요. 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금융 환경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다 제도와 법들을 바꿔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요? 감세, 정부 지출 최소화, 이걸 요구를 해요. 감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쓸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세금은 많이 낮췄으니까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국채 보유를 누가 해요? 상위 1%들이 잔뜩 보유한 거야. 왜? 정부가 돈 빌리려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만약에 채권을 시장에다 던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 이자율이 폭등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즉, 정치와 정부를 그러니까는 금융자본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예국인들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거를 그냥 시장에다 발행하면은 예국인들이 이걸 보유할 수 있잖아요. 예국인들이 보유하게 되면은 그만큼 뭐냐면 나중에 예국인들이 그걸 팔고 떠날 때 우리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그 부분이 부담스러우면은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케 할 수도 있다. 그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거든요, 원래 그게. 근데 그러면 시장의 신뢰를 잃는데, 시장 신뢰의 시장이 누굽니까? 금융자본의 신뢰인 거지. 왜 금융자본한테 휘둘려야 돼, 우리가요? 예? 국민한테 유리한데, 정부한테 유리한데. 예? 그 예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자본들이 한국 싫으면 떠나라 그러세요. 떠나라 그러시라고.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왜? 한국에서 돈 벌기 쉬운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겁박을 해.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고. 무슨 시장의 신뢰를 잃어요? 금융자본의 신뢰를 잃는 거지. 예? 금융자본 무서워하면은요, 절대 금융은요, 정치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고 안 치게. 예? 금융을 통제 안 하면요, 이 시장은 1원 1표가 작동합니다.
1원 1표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왕인 거예요. 돈의 독재가 이루어진다고요.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걸 통제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들이 지금 다 금융자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 엉망이 된 거예요. 예? 미국의 실제 사례가 보여주잖아요. 상위 1%가 70대부터 국채 보유를 쫙 늘려가요. 그러면서 불평등이 불평등이 심화되잖아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금융자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끌려다녀야 되냐. 끌려다니는 한에 있어서는요. 금융자본들은 탐욕 덩어리입니다. 산업자본보다 더 탐욕 덩어리예요. 탐욕의 덩어리들이에요. 그들에 끌려다니게 되면요. 사회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는 그러니까 정글이 돼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 제가 그랬죠. 한국이 아까 152조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요. 한 1,000원 달러 정도 이렇게 좀 되는데, 한국의 순대외 채권을 봐보세요. 단기 그것도. 단기라는 게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죠. 그게 거의 뭡니까? 4,700억 달러가 넘잖아요. 단기 채권만요. 예? 지금 뭐냐면 채무하고 채권을 정리한 거. 채권은 뭐냐면 1조 600억 달러가 넘고 채무가 6천억 달러이니까는 예? 그 차액이 4,500억 달러 이상, 4,600억 달러 정도. 단기 채권 더군다나 4,700억 달러 넘는다고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 중에 한 340억 달러는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용으로. 예, 우리나라 채권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고 그러니까요. 안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시라고. 떠나시라고 한국.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는데 거기에 은행 대출금이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 2억 원 무서워서 그걸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10억짜리를요? 부채가 있다고? 예? 만약에 그 아버지가 진 부채가 15억이 있어. 그럼 그걸 이제 받을 필요가 없죠. 예? 자산도 포기하고 부채도 그럼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물려봤는데 2억이 은행 대출이 있어.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2억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한국을 떠나세요. 떠나시라고.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그거 저 부담스러우신 분은요. 제가 그렇게 권하니까는 떠나시라고요.